많은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쪽에 많은 일들을 또 이제 제가 충북에 살다 보니 아시겠지만 이 그 소수자의 배려 때문에 여성 과학 기술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여러 영역에서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 제가 참 느끼는 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들, 그래서 선생님 교수님들께 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오늘은 그 주제로 요청을 받았던 것이 스팀이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초중고서부터 스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들고 대학교에서도 이제 이 스팀이나 융합 이런 것이 대세인 상황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내 전공 교과 하나만 알고 가르치면 됐는데 이제는 교수님들도 협력을 해서 뭔가 융합적인 프로그램도 만들고 학과 전공들도 다 융합적으로 묻고 또 새로운 어떤 분야의 학문을 만들어내는 노력들을 아마 하시게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거기서 제일 궁극적인 질문은 도대체 과학, 기술, 공학, 인문, 예술, 수학 이런 것들을 묶으면 왜 창의성이 나오느냐 라는 그렇게 묶어서 가르치는 게 그냥 각 교과를 정통으로 깊이 있게 가르치는 것보다 어떤 점에서 좋을까라는 거에 대한 그 교육적 해석은 그 생각하는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대부분의 사실은 알고 보면 회의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배우질 않았는데 또 내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한 확신과 신념이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요령을 가르쳐 드리고 테크닉이나 기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깊이 있는 회의론자들 앞에서 뭐 그런 요령을 몇 개 들은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 일가를 이루고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렇게 2시간 하면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좀 그래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그 강의가 될 수 있을까? 이 강의가 유쾌한 강의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야기를 좀 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스팀 교육이 왜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들으면 되는데요. 스팀 교육에서 우리가 문이과를 융합하고 여러 다양한 전공들이 융합이 돼서 그 전공들을 묶어서 새로운 창의성을 만들어낸다는 본질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뿌리 깊게 고등학교만 딱 봐도 얘는 이과다, 얘는 문과다 이렇게 이제 문이과를 이분화시키고 그래서 배우는 내용 자체를 다르게 배우면서 인재를 기르는 데서부터 문제가 출발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이과와 문과를 나누는 최초의 시절이 언제였느냐면 17세기에 근대과학이 탄생하면서 드디어 분과학문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다 철학이었어요. 그냥 모든 학문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PhD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공부는 하나의 철학인데 우리가 그걸 공학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과학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분과로 나눠진 것은 17세기인데요. 이 근대가 우리 지금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현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근대를 벗어나야 돼요. 근데 근대라는 말의 영어가 모던이잖아요. 모던이 근대예요. 그러면 현대는 뭐냐? 현대의 단어는 포스트 모던이에요. 그러니까 모던은 모던 이후라는 용어로 현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근대인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는 현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벗어나야 될 신체인 근대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놀랍게도 여러분, 저는 이제 과학이 전공이라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과학은 현대과학은 안 배워요. 다 근대과학 배우는 거 아시죠? 뭐 뉴턴, 볼턴, 뭐
제가 아는 유명한 과학자들은 모두 근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근대 과학을 토대로 응용하는 학문들을 지금 배우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도 근대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17세기가 근대가 탄생하는 시절이고 우리가 배우는 학문들은 다 이 이후에 만들어진 지식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전과 이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전을 알아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된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의 방향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에서 잠깐 짧게 얘기를 드리면 홉스라는 사람은 소위 리바이어던으로 유명한데 사회 정치학자예요. 그리고 보일은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한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법칙인데 유명한 과학자예요. 이 둘이 리바이어던과 에어펌프는 보일이 만든 거고요. 홉스는 리바이어던이라는 인공국가를 만들었어요. 인간 혹시 리바이어던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시겠어요? 여기에 문과가 있으시면 손 들어보시겠어요? 다 이과시죠? 맞나요? 혹시 고등학교 때까지 이과 나오시고 그 다음에 오로지 대학 가서 공부도 이공계통으로 하신 분들만 여기 계시는 거 맞나요? 예, 아주 순종들만 모이신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작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다른 문과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사이사이 섞여 계시면 훨씬 더 담론이 풍부해질 수 있는데 아주 그냥 100% 예, 이공계통만 계시기 때문에 리바이어던을 모르실 텐데 의외로 리바이어던이요 뭐냐면 인공국가인데 개인이 왜 왕권이 있는가, 왜 국가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할 때 개개 인간들이 국가가 없이 혼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자유의 일부를 국가라는 곳에 헌납하고 대신에 보호를 받게 경찰도 돌아다니고 뭐 예를 들면 세금은 내지만 그리고 내가 법을 저지르면 감옥에 가지만 대신 그것보다 더 큰 어떤 내 생존의 보장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국가의 존재의 당위성으로 설명한 것이 리바이어던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논쟁을 하는 게 더 재밌죠. 우리는 문과 사람하고 논쟁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 홉스는 잠깐 모르실까봐 소개를 드리면 그러니까 16세기 사람이죠. 16, 17세기 사람이고 근대 정치 철학을 했는데 리바이어던이라는 걸로 유명하죠. 사회계약에 의해서 리바이어던과 같은 강력한 국가의 권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가가 왜 탄생해야 되고 국가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 우리가 세금을 너무 많이 내면 막 항의하고 국가에 다른 국가로 가버리겠다. 우리 이민 간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국가가 없는 무정부주의자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국가의 당위성을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보일은 저희들 다 잘 알 거예요. 보일의 법칙 얘기했죠. 그래서 근대 과학을 열었던 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게요. 혹시 리바이어던과 에어펌프를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기를 바라고. 아무도 안 읽으셨죠? 다행입니다. 혹시 읽으셨으면 그분께 강의를 맡기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리바이어던과 에어펌프가 과학사를 연구한 분이 만들었는데 이 보일이 여러분 보일의 법칙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에어펌프를 만들었거든요. 이 에어펌프를 만들어서 진공의 존재를 증명했어요. 그래서 비로소 입자와 진공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키게 했는데요. 소위 이 진공펌프는 오늘날의 거대한 사이클로트론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도 교수님들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이런 멋진 기계가 있으시면 연구가 막 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기계가 수십억, 수백억 하는 거라 사실은 정말 이런 기계가 없어서 연구를 하실 때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연구비라도 타려고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당시에 보일의 에어펌프는 지금 보면 너무 조악한 상태이지만 보일이라는 사람이 돈이 많은 부유한 집안의 자손이었거든요. 그 자기 돈이 아니었으면 이거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유재산을 헌납해 가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소위 기저제를 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오늘날의 거대한 사이클로트론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기계를 만들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기계로 증명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펌프, 그러니까 리바이어던과 에어펌프에서 홉스와 보일이 너가 과연 진공을 증명하였느냐 가지고 싸우는 얘기예요. 둘이 정말 처절하게 싸워요. 둘이 싸우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책의 내용인데, 이 보일이 그러면서 이제 홉스가 적나라하게 보일을 비판하면서 너가 증명한 세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일이 사용한 첫 번째 기법, 훌륭한 기자재. 우리가 모두 꿈꾸는 훌륭한 기자재. 두 번째는 뭐였냐면 주장은 과학적이다. 네 발견이 과학적이다 라고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예요? 그 기자재로 논문을 쓰죠. 그쵸? 그럼 그 논문은 누가 심사해요? 사람이 심사하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객관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심사 결과에 리젝트를 올 때 보면 도대체 내 연구를 알지도 못하는 놈이 말이야. 뭐 엉뚱한 지적을 해가지고 리젝트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엄청 많이 나죠. 그리고 또 내가 잘 아는 학회라면, 작은 학회라면 좀 부탁도 하죠. 편집위원장한테. 나 요번에 꼭 이 논문이 통과돼야 돼. 응? 어떻게든 좀 좋은 심사위원 좀 부탁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통해요. 우리 전문가니까 솔직히 까놓고 그런 일 있는 거 아시죠? 그 논문의 개수가 많다고 훌륭한 과학자냐?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소위 인맥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까놓고 인간관계가 1번이에요. 아무리 내가 똑똑해도 이 똑똑함 가지고서는 승부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일이 이거를 썼는데 이 사람이 왕립학회를 만들고요. 이 왕립학회에서 전문가라는 집단에게 설득을 한 거예요. 내 진공 펌프라는 것에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와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설득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소위 뭐냐면 논문 발표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걸 글로 쓰는데요. 이 논문이 상당히 재밌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논문이 이제 퍼블리시되는 논문이니까 아까 논문 심사받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저술을 쓰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새 그 실험일지 우리가 굉장히 연구윤리라는 거 굉장히 강화되면서 소위 데이터 조작하고 이런 거 엄청 위험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지 항상 데이터 조작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일지를 수거해 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지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매일매일의 실험 결과를 기록하고 밑은 첨언하지 못하게 X자로 딱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중에 데이터 조작 못하게 이렇게 이제 하게 하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훈련을 계속 시키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조작하지 않고 실험 일지라는 아주 객관적이고 조악하지만 매일매일의 실패와 성공을 자세히 적음으로써 내가 이렇게 고전분투해서 고민하고 고생해서 실패하고 다시 설계하고 했던 그 두꺼운 노트에 의해서 결론을 내리면 사람들은 그 노트를 보면 다 믿어요. 실제 이 일이 있었을 거야. 내가 그걸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히 매일매일 써 있었다면 믿는 거예요. 그 일지를. 그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고나 이런 데 애들을 보시면 그 훈련을 시켜서 애들이 실험일지를 제출해요. RN이라든지 뭐 이런 심사 가보시면 아이들이 일지를 제출하는데 사실 좀 깨끗하면 냄새가 나요. 이거 며칠에 걸쳐서 한꺼번에 쓴 거 아닐까? 그리고 막 지저분하고 뭐 엎지른 거 같고 누더기고 막 X자는 얘는 정직하게 했겠군. 뭐 이런 우리가 간접 증거로부터 진짜 그 일이 일어났다고 믿게끔 하는 일을 처음으로 한 사람도 보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과학적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과학자로서 성공하는 과정에 모든 절차를 만든 사람이 보일이에요. 그래서 이 보일이 이렇게 했는데 이후에 우리는 과학기술이 어떻게 인식을 하게 되느냐면 첨단 기자재가 들어오면 무결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계로부터 나온 데이터는 우리 믿을 수 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맨날 일기예보가 틀린다 그러면 더 좋은 기자재
기자재를 들여오면 맞지 않을까? 우리는 맨날 그 비싼 기자재를 들어왔는데 왜 안 맞는 거야? 라고 궁금해하죠. 그런데 이 기자재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허구예요. 허구라는 것이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지만 1977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그 누구죠? 그 동적 연력학으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 과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일기예보가 예측 불가능한 것은 본질이다 그랬어요. 본질. 케오스 이론. 그러니까 이제 무질서 중에 우리가 그 시점에 했는데 걔는 어차피 예측이 확률론적인 것밖에 결정론적인 예측은 불가능한 게 그것의 본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못 믿으니까 자꾸 안 맞으면 더 좋은 기계를 들여오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내가 갖는 지식이 그러니까 완전 무결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지식이 사실은 결정투성이고 엉성하기 짝이 없는데 그나마 다른 게 없으므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이 지식은 완벽하고 완결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식은 세월이 지나면 그 허점이 발견돼서 더 정교해지거나 다른 이론으로 대체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지식을 가르칠 적에는 이렇게 무결성으로 가르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첨단 기술이 지식을 생산한다는 그러한 사고를 최초로 하게 되는데 지금도 이렇게 대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못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분리된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소위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왜 자꾸 융합을 얘기하면서 교수님들한테 바쁜 교수님들을 모셔다 놓고 이렇게 내 전공 가르치기도 바쁜 이 상황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융합이라는 수업을 왜 듣게끔 하는가? 그 이유에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어떤 의미는 지식의 리더들이신 거예요. 여러분을 흉내내서 여러분의 제자들은 여러분을 쳐다보고 삐약삐약 하면서 흉내내서 병아리가 닭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날갯짓을 하는 것에 흉내내서 날갯짓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더니즘이시면 애들은 20세기, 21세기를 살지만 근대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더니즘이 뭔지를 알아야 돼서 설명을 먼저 드렸고 이렇게 믿고 계시면 모더니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건 400년간 500년간 지속되었던 생각이지 지금 바뀌어야 될 생각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가 미래 시대의 인재를 기르려면 해야 될 1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 탓하는 거, 내가 비싼 기계만 있었어도 이 결과를 가지고 최첨단의 연구를 할 텐데 라는 것이 과거의 생각이고요. 이러한 기계 의존적인 사고나 물론 기계 의존적인 사고가 기술과 공학을 엄청 발달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그 기자재가 항상 결과가 아까 그랬잖아요. 일기예보가 안 맞으면 항상 그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슈퍼컴퓨터가 문제야. 더 좋은 슈퍼컴퓨터를 들여오면 정확히 맞출 수 있어 라는 사고 자체가 우리가 일기라는 것이 얼마나 케이오스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식의 생산을 어디에 의존하냐? 도구에 의존하는 거예요. 도구만 좋으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창의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도구는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사요. 그러니까 도구 탓을 함으로써 도구가 좋으면 결과가 좋을 거라는 신념은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내고 미래 시대에 우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인재를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다시 과거를 가면 이때 홉스가 놀랍게도 아까 그 16세기 근대인이었지만 홉스는 근대인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전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더 잘 맞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라고 싸웠거든요. 보이라고 엄청 싸운 얘기가 리바이어던과 에어펌프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싸웠느냐 하면 홉스가 세상에 어떠한 기계도 무결할 수는 없다. 이제 보일이 진공을 발견했어요.
존재함을 주장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게 진공을 주장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사고였느냐 하면 마치 0이라는 숫자를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것처럼 사실 이데아적인 생각이지 아무리 공기를 빼도 저 우주로 나가도 정말 약간의 그 미립자는 존재하겠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은 이데아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문제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증명하느냐 아느냐의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진공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네가 설명을 하지 않고 그것을 증명했다고 기계를 이렇게 좋은 기계를 썼더니 사이클로트론처럼 멋진 기계를 썼더니 발견했다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야? 라는 게 홉스의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게 이제 창의성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융합적인 사고를 할 적에도 결국 길러야 될 인재는 융합이 목적이 아니라 융합을 하는 목적은 단일한 학문만을 가르쳤을 때 그 학문의 추종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식을 절대 지식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걸 떼기 위한 어떤 새로운 창의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길러낸 인재들이 미래에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내는 인재들이 돼야 우리가 뭐 막말로 한다면 우리가 나중에 연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안 그러고 얘네들이 AI의 인공로봇에 대치할 만한 수준의 공부만 계속했다가 나중에 인공지능으로 다 대체돼 버려서 취업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산유국가로 떨어지는 거는 순간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교육의 미래의 담론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현재 우리의 그 교육의 리더들이 고민하지 않는 나라의 미래는 없어요. 그게 아무래도 이 폴리텍 대학의 교수님들이 지금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러한 연수를 통해서 생각의 변화가 1차 일어나기를 바라고 이 연수의 프로그램이 디자인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 홉스의 얘기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얘기와 똑같은데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먼저고 실험 결과는 그 다음에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내 결과는 내가 무엇인가 신념이 있으면 나와요. 이상하게 나와요. 그게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실험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관점을 만드는 것. 근데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창의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홉스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날의 과학, 포스트 모더니즘의 과학 개념을 사실은 간파하고 있었고, 사실 우리는 홉스를 그 당시에 보일러부터 창피한 과학자, 그 사회학자로 과학도 모르면서 위대한 과학자와 싸움을 걸었던 멍청한 사회학자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리바이어던과 에어펌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알고 보니 홉스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여는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홉스야말로 진짜 과학자였다. 오늘날의 과학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홉스가 얘기한 건 포인트는 이거예요. 리바이어던과 에어펌프 안 읽으셨으니까 오늘 그 책 한번 읽는 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보이는 비과학적이다. 왜냐하면 진공을 증명하려면 얼마나 날카로웠느냐면 홉스의 논쟁, 아규먼트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무슨 논문을 쓰거나 학회에 논문 발표를 가면 학자들끼리 아규먼트를 하잖아요. 싸우는데 이게 정말 이 비판이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쏴 죽이면 딱 좋겠어. 저놈만 없으면 좋겠어. 그런 갈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을 만큼 학자들의 관점에 첨예한 대입은 사실 인간적인 그 갈등까지도 몰고 가요. 그럴 만큼 우리가 이 아규먼트라든지 학문적 비판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뭘 하느냐 하면 굉장히 논리성을 강조하죠. 논리적으로 설득을 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감정이 있는데 말로는 내가 학자와 학자끼리 싸우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네 학점에 대한 공격을. 그러면 이 사람이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게 학회에서 아규먼트를 하는 과정이죠.
우리는 그것을 아이들한테 학자로 길러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논리를 가져라. 그 논리의 완결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되게 중요한 것이 홉스는 논리적으로는 완벽했어요. 그래서 홉스가 논리적으로 공격을 하니까 보일이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일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논리로 승부를 못하니까 아까 무슨 전략을 폈어요? 사회적 전략을 폈어요. 그러니까 친한 학회를 만들고 학자들에게 자기의 그 증명을 인정하도록 해서 영국 왕립학회가 보일의 법칙을 인정하는 공표를 해요. 그러면서 홉스를 공식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요. 홉스도 원래 왕립과학학회 회원이었거든요.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이겼어요. 보일이. 실험적으로 증명한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사실 그 자체를 묘사하는 것 같은 그 일지에 해당하는 논문집을 만들어냄으로써 보지 않았던 사람도 진짜 생생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진공이 증명됐구나 라고 글을 읽고 사람들이 실험을 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이렇게 실험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또 실험을 해? 그래서 우리가 보일의 법칙을 교과서에서 배우지만 실험은 안 해요. 실험 안 해도 당연히 나올 건데 왜 실험해? 이게 오늘날의 과학교육의 또 딜레마가 된 거죠. 실험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알고 보면 역으로 보일이 사회학자 같은 행동을 했고 홉스가 논리적인 과학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 책을 보시면 딜레마죠. 사실 선인이 악인이 됐고 악인이 선인이 뒤집어진 케이스가 된 거죠. 결국 홉스는 물론 사회적으로 매장됩니다. 과학도 모르면서 훌륭한 과학자였던 보일을 왜? 왕립학회가 인정해준 법칙이었으니까 그거를 공격한 실험에 무지한 그 사회학자로 오명을 쓰고 사실은 사라질 뻔한 사람이었는데 그 홉스를 발굴해낸 사람이 바로 셰핀 앤 셰퍼라고 두 사람이 발굴을 해서 리바이어던과 에어컨프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진실이란 뭐냐? 이 세상에 진실이라는 게 있겠느냐? 여러분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로 바뀌고 피해자가 가해자 되는 게 순간이에요. 요새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나마 좀 증명이 나아졌지만 그러한 진실이라는 게 과연 있을까 하는 게 실제 세계되는 거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일의 법칙은 배우지만 홉스를 과학 시간에 안 배우는 이유는 홉스를 실험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둔갑시켰어요. 보일이. 아주 드라마적인 역할로 자기는 선하고 순수한 과학자, 저 홉스는 유지하면서 공격적인 사회학자로 역할 분담을 딱 시켰고 그 드라마 안에서 보일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화내시는 교수님들도 일부는 계셨지만 그 사회적으로 인간관계를 잘 맺으시는 것이 논리적으로 그 연구만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과학자나 공학자로 성공하시는 데 훨씬 빠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이 안다는 유명한 그 교수님들 분야의 유명한 사람들이 실력이 좋아서 유명한 것보다는 그 어떤 줄을 잘 써서 네? 뭐 어떤 스승을 잘 만나거나 뭐 인맥이 좋아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요 아마? 그거 안 그러세요? 주변에? 맞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즉 그 학계에 뭐 중요한 역할이 다 되고 그 사람이 헤게모니 잡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정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것은 그 모더니즘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인 사람들만이 그걸 깨우치고 그러고 나면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게 뭔지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